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아의 박우란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회사원 배소연입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네. 그쵸? 요즘은 다들 너무 왜 이렇게 바쁜지.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날이 그러니까 이제 추워졌어요. 추웠어요. 네. 너무 서울은 너무 네. 춥고. 그럼 소연 선생님은 그 명절 휴가를 네. 일본에서 이제 어쨌든 한 열흘 좀 쉬고 충분히 휴식이 됐어요. 충전이 되거나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여행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휴가라는 게 항상 휘발성이 너무 네. 크다. 어, 근데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음, 저는 밥을 차릴 수 없었고요. 열흘 동안 제가 어떤 면에서 탈진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음. 차라리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올 초부터 계획했던 여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휴가는 항상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휴가를 지내고 정말 뭔가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됐다라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좀 돌아오기 싫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면 어떨까? 그러고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가라. 난 못 가겠다. 난 여기 불법 체류자로 남겠다. 막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했는데 진짜 거기 혼자 남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 지내지 않을까? 조금만 젊었을 때 무모하게 살아볼 거라는 후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좀 많이 다녀보는. 제가 지금 저한테 작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데 일본 살러 가세요. 음, 아무런 뭐 음, 기술 자격 없이 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네, 가서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네, 언어 배우면서 체류를 해보고,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 마음만 먹으면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일하는 만큼 그래도 맞아요. 어느 정도 급여가, 생활비를 네, 유지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네, 주변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음, 아니더라고요. 네, 이 시스템 제약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소일이라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무모하면 나이가 없다. 그 여행이 왜, 특히 해외여행이 음, 왜 휘발적이지만, 휘발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음, 제가 언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들어오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그게 보니, 제일 어렵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여행을 가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들리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은데 거기서는 굉장히 되게 단순한 것만 네. 가지고 그리고 생각하면 돼. 생존해야 되잖아요. 뭐 일본 여러 번 가봐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특히 낯선 여행지에서는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되냐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니까 그게 좀 안 쓰게 되는 머리 근육을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은 어쨌든 하루하루 생존에만 집중하는 네, 시간이니까, 네, 그죠? 네. 그런 음. 건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되게 한정된 곳에서, 동네에서도 왜 가는 길만 가고, 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안 가본 데 진짜 많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어, 그리고 안 해본 일에 대한 뭐 갈망은 있지만 시도하지 못하는 거? 음. 사실 이런 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여행일 수도 있는 것인데, 함부로 시도하지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 내가 태어난 곳 혹은 국내는 왜 우리가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안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 나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한 군데라도 더 가보려고 네, 하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요즘 분위기는 그래도 뭐 많이 돌아다니기보다는 어디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쭉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네, 어, 저도 이번에 좀 교토를 오래 보고 다녔는데 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거든요. 카모가와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를 한 10번은 간 것 같은데 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물가가 너무 좋아요. 그, 어, 거기 뭐 우리나라의 경주 같다면서요. 약간 약간 분위기가 유적지가 많은 유적지가 약간 많아서. 네, 근데 그러면 왜냐면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라 바다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도시 안에 바다가 있는 것도 되게 이제 정치가 좋은데, 근데 서울에 와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각박하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되게 좋았던 건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돼 네. 있잖아요, 서울은. 네. 그리고 모든 도로가 이 강을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전 그게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미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서울이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운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 강이 주는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달라요. 약간 청계천을 어, 한 20배 확장시켜 놓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울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폭이 좀 되게 넓어요. 넓고, 한 도로 정도에 되는 어, 폭인데 낮은 물가인데 주변은 되게 좀 고즈넉하고, 고즈넉한 상점들이 있고 술집들이 있고 사람들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 제가 거기 2009년에 처음 가봤었는데 똑같아요, 분위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 주변은 정말. 그 일본은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분 부분 이렇게 딱 그 흐르지 않는 어떤 그 유지되는 그런 느낌들. 있어요. 음, 분명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되게 변태스러운 나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좋아하는, 뭔가 하나를 좋아한다.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끝을 파괴해주는 나라예요. 그게 가령 예를 들면 연필이어도 되고요. 연필의 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가게가 늘 있고, 종이 뭐 하나, 달력, 뭐 만년필, 음, 저 뜨개질 요새 하느라고 했으면 뜨개실, 옷감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또 좋아하는 게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점이 있잖아요. 음, 저희 남편이 1어를 잘해서 서점을 좀 많이 다녔는데 동네마다 큰 서점이 한 대여섯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참 그런 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직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물론 땅덩이가 크고 아무래도 받쳐주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내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어떤 분도 했어요. 자기는 그릇이나 이런 걸 소품을 좋아해서 네, 보는데 젓가락도 네, 그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그 나무 젓가락인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편집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요. 한 분야에 미친 듯이. 네, 그래서 덕후가 많구나 일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그 재밌다 그죠? 국가가 보장해줘요. 무슨 취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게 그 구조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전 우리나라는 그 히키코모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네, 의미잖아요. 그리고 혼자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되게 눈치 보고 이렇게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혼자인 게 부끄럽지도 않고 너무 그러니까 음, 스스로 그런 거를 자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분위기 맞아요. 자체가. 그런 것도 복지면 복지다, 그죠? 너무 음. 좋죠. 제가 2009년에 혼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어, 그때도 한 열흘 정도? 근데, 아, 혼자 살아도 되는구나. 혼자 여행 가도 되게 좋네. 처음 가본 여행지가 일본이었는데, 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 해줬다는 게. 저는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건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제 어려운 게 뭐냐면 고기를 혼자 먹으러 갈 수 없는 거. 음, 그리고 술을 혼자 마시러 가기가 어려운 거. 음, 이게 좀 음, 근데 이제 아마 일본에는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될 공간들이 꽤 있겠네요. 그죠? 그럼요. 저도 혼자 술 마신 적 있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가서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기분 좋게 혼술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한 게 그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하게 나왔던 은중과 상연이죠. 제목이 은중과 상연 네, 맞죠? 맞아요. 그거를 저도 꽤 재미있게 봤고 이제 물론 다른 분들이 보시던 거하고 제가 보는 포커스가 조금 다르긴 했는데 저는 후반부에 좀 임팩트 있게 봤고 전 전반부요. 그 8화까지, 그 네, 친구들 나오는 그 네, 지점이 좀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나눠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게 워낙 저한테 관심에
네. 팀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봤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콘텐츠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맞아, 맞아,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우리들이란 영화도 그렇고, 맞아. 전반 그분, 후반부는 그 어떻게 지내요? 어, 그 어, 소설의 맞아요. 모티브도 약간 그 있었고, 처음에는 네, 그거를 보고 네, 저기 이 우리나라 버전으로 각색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네. 근데 했거든요. 약간 그거는 일부의 그 어쨌든 어. 소재만이었고, 내용은 뭐 선생님 말하신 뭐 죽음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그게 있지만, 아무래도 15화 정도까지 네, 되니까 확실히 안에 5만 개 다 들어있던 부모, 네, 자식, 친구, 사랑, 뭐 네.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연 선생님은 이 작품을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를 좋아하거나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게 같이 있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게 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음, 되게 그럼요. 동경하면서도 어, 부러워서 짜증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성격이라기보다 성향이 이렇게 막 저도 하나에 몰입하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히 이렇게 딱 그게 집중과 몰입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러움을 잘 안 느끼는 성격이에요. 어, 왜냐하면 부러움을, 그러니까 외부로 시선이 잘 안 향하지 않고 네,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네, 바쁘니까 남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로 비교하고 이거를 잘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별로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잘 그러지 않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지독한 미움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 대상이 될 수도원에서.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동기인데, 지금은 사실 너무 잘 지내거든요. 뭐 자주 뭐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아도 동기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동기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 수도원에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약간 기숙사처럼, 우린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어린 나이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서 저하고 성향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그 색깔도 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뭔가 둘이 앙숙이었어요. 음, 그래서 너무 사사건건 부딪히고, 이제 이 친구랑 잘 맞는 구석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종교 공동체이기도 하고 좀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안 맞는 성격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작품에서도 그 상현이 계속 은중에 대해서 네, 어떤 상대적 박탈감 네,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유복하냐 유복하지 않냐는 사실 중요한 게 네, 아니고 그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들이 전 굉장히 컸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수도원 안에서도 나는 내 거에 몰입해가지고 일단 항상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항상 재밌는 게 있고 이 친구가 저를 되게 미워했던 것 같고 뭔가 모르는 어떤 비교. 그래서 네,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갈등이 한참 있다가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말 이게 폭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있었어요. 네, 동기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해야 할 일을 했거든요. 정말로. 네, 근데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한테 다 사과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구야, 나는 네가 너무 밉다. 아, 근데 그게 저는 그냥 그때 이야기할 때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질투심? 근데 그 질투심이라는 게 제가 막 뭔가를 되게 잘하고 잘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물론 이 친구가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되게 서운하고 되게 상처는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막 화가 난다거나 분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나는 네가 너무 밉다. 너무 밉고 난 너한테 사과하고 싶지가 않아 이러더라고요. 음, 그 상현의 심정이 좀 그랬지 않았을까? 네, 그럴 것 그쵸. 같아요. 그랬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참 드라마틱하게 둘이 서로 굉장히 이해하는 계기가 네, 돼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가까워졌었거든요. 가까워졌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복귀해 보니까,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되게 잘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질투를 했던 건, 제가 쾌락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그냥 왜
어떤 자기 혼자 있어도 너무 재밌고 근데 제가 어떤 질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질투는 대단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데 얘가 너무 음, 재밌게 하고 있고 즐겁게 놀면 그냥 그게 심통이 나는 게 질투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거기서 이거 해도 재밌고 저거 해도 재밌고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저는 제 재밌는 거에 몰입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고 공동체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애를 쓰는 어떤 부분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웠겠죠. 음, 저는 별로 사람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 어떤 시간에 그리고 짬짬이 책 읽고 책에 빠져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래서 굉장히 큰 미움을 받아봤다. 음. 저는 되게 저는 지금 되게 영화를 좋아하고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가 음, 있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을 많이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음. 지금도 되게 열심히 살아요. 살고 제 친구 중에서 제일 공부도 잘했고 어쨌든 저도 그 친구를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나면 저도 은중이처럼 어떻게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복종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수긍해버리는? 아, 그래. 뭐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약간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이 친구가 굉장히 잘 향유하고 있거나 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일 때 아니면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근데 그게 막 부럽기도 하다가 뭐 어쩔 땐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아, 얘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저 생각은 못 했는데. 라고 되게 좀 열등감을 음, 느낀다거나 음, 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생각났냐면 그 둘이 되게 아무튼 지겹게 엮이잖아요. 인생 한 20년에 몇십 년에 걸쳐서 음, 이게 제가 그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에서 음. 최은영 씨가 쓴 소설인데 이것도 쇼코라는 일본 친구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서 어떤 우정은 연애 같고 어떤 연애는 우정 같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약간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네, 어떤 어떤 우정은 우정은 연애 같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한 남자를 두고 겪게 되는 어떤 그 음, 수년간의 일화도 있지만 오, 오히려 이 보면 이 드라마 전체에서는 여성 둘이 하는 연애 굉장한 연애 같다라는 생각이 그게 되게 들거든요. 유의미한 게 이제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상당히 둘의 어떤 지점이 성애적 지점이 음, 없지는 않아요. 네, 없진 네, 않고 그러니까 그 성애적이라 하면 결국 이제 조금 더 클래식하게 얘기해서 어떤 우리의 리비도가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네, 리비도라는 자체에는 어떤 성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장면이 절정으로 나온 게 마지막에 네, 그 블루하우스 이제 네, 관람사 갈 때 둘이 네, 한 침대에서 네,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저는 음, 에로틱하게 아, 느껴졌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저는 내가 이게 직업병인가,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맞아요. 약간 뭔가 동성애적 느낌도 있었다, 그때. 네,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우정이냐 사랑이냐의 구분이 어, 모호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게 여성들 간에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도, 그게 이제 네. 저는 왜 특히 그런 느낌, 근데 그 색깔을 강하게 했던 게 상현의 어떤 에너지였던 것 맞아요. 그건 같아요.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은중은 그냥 원래 자기 어떤 네. 패턴대로 자기 네. 색깔대로 사는 네. 아이잖아요. 근데 상현은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런 어떤 그 성애적인 느낌마저 드냐면 상현은 은중을 바라볼 때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엄마의 시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뻐하는 네. 아이로서도 보고 자기 오빠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오빠가 네.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럼 없이 챙기고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눈을 통해서 계속 은중을 바라보게 맞아요. 네. 되는 그 지점에서 상현이 훨씬 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품고 은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타고난 것 자체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물론 오빠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문화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뭔가 지식적으로라도 은중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은중이 되게 부러워했던 측면이 음, 음, 상현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약간 뮤즈 같은 있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대상? 음. 이런 은중이, 게, 상현이, 상현이. 은중이 바라보기에 상현이가 그렇지. 그렇고, 부족한 거 없이 네, 네, 예쁘고. 그런데 상현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애가 뭔가 되게 불편하고, 맞아요. 날이 서 있고, 뭐가 있고, 네,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꼬여 있잖아요. 네, 근데 상현의 말대로 은중은 뭔가 단순하고 네. 되게 초단순한 것 같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캐치하지 않나요? 서로가 서로를.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현이랑 같은 사람은 음, 은중이 같은 애를 알아보고 그런 게 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작용감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